안녕하세요. 전주리 아나운서의 휴가로 세상의 모든 정보 진행을 맡게 된 정지원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제가 이 시간을 함께하게 됐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매도 재개 여부가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죠.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는데요. 예고된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책 혼선이 빚어진 겁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잠시 뒤 경제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얏 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죠.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오해받을 상황을 만들지 않았는데도 의도가 왜곡되고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라디오 심리극장에서 해답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KBS 세상의 모든 정보,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한반도 비핵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잖아요. 네, 이제 어제는 중국, 일본 이렇게 두 총리와 각각 따로 양자회담을 마치고 오늘은 3국이 다 같이 함께하는 정상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한일중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또 재난 및 안전 협력 이렇게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논의 결과는 회의 직후에 3국 공동선언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들이 담길지 특히나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3국이 어떤 공통된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요. 아무래도 중국 입장이 가장 변수죠. 네. 어제 늦은 밤까지 내용 문구 조율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납북자 문제라든가 이런 안보 현안들에 대해서 오늘도 대화를 계속할 예정이라는 설명이고요. 이 한일중 정상은 이후에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서 각각 연설을 하고 경제인들을 격려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중 3국 정상이 매년 만나서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따오기를 언급했습니다. 네. 정상회의가 좀 정례화될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일단 어제 이 얘기에 나온 게 정상회의 환영 만찬이었어요. 각각의 양자회담 마치고 그 후에 3국 대표단 환영 만찬이 있었고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찬사에서 이 3국은 오랜 이웃으로 차문화, 젓가락 등의 문화적 공통점이 있고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해왔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 제9차 회의는 지난 8차 회의에 이어서 4년 5개월 만에 개최돼서 더욱 의미가 큰데 앞으로 3국 정상이 매년 꾸준히 만나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언급해 주신 따오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따오기가 한때 멸종되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복원하기 위해서 세 나라가 힘을 합쳤던 일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일환으로 이제 그 협력으로 개체수가 증가를 해서 3국 모두에 서식을 하면서 천연 기념물로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오기가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외에도 이 청년들이 한국의 K-팝,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국의 판다를 좋아하고 서로 이미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이런 점을 얘기하면서 3국 협력의 성숙을 위해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청취자 이남홍, 김용남, 박성준 님께서도 왜 한중이냐
아니라 한일중이냐라고 네. 문자 보내주셨는데 저도 아침에 뉴스를 진행하는데 네. 앵커 멘트를 한중일이라고 썼다가 급하게 한일중으로 네. 고쳐 썼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표현이 좀 혼용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 앵커멘트 일부러는 안 고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두 개 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두 개 다 써도 되긴 하고요. 네. 아무래도 한중일이라고 입에 붙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한중일을 고유명사처럼 사용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보도에서도 다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더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 공식 명칭은 첫 번째는 주최국이 나오고 그 다음 주최국 이름을 넣는 게 관례라는 거예요. 네. 근데 다음 회의가 일본이기 때문에 한일중 정상회의로 부르는 게 맞다라는 설명입니다. 근데 이 설명에 따르면 한일중이 공식 명칭인 거죠. 그런데 좀 또 해석이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번 정상회의하고 관계없이 외교적으로 한일중이라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 중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잡음도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또 그때까지는 자율적으로 부르긴 했어요. 그 당시 외교부 당국자도 한중일, 한일중 다 쓸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용어를 어떤 순서로 쓰라는 명확한 지침은 없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행보가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북미, 북러 이런 단어 대신에 이걸 또 뒤바꿔서 미북, 러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사실은 국가 순서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우선순위 의미를 부여한 걸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일각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로 어떤 여지를 줄 수 있다. 해석의 여지, 또 우리 스스로 공간을 좁히는 역효과를 자초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뭐 개최국이랑 그 다음 개최할 국가 이렇게 순서라고는 하지만 네.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부를 때 중국에선 중일한, 일본에선 일중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개최국이라고 해서 한국을 맨 먼저 넣어주는 건 아니고 각자 다 자국을 먼저 쓰고 있고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굳이 순서를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그렇게 한중일, 한일중 정상들의 네. 연쇄 양자회담이 열렸는데요. 한국과 중국은 자유무역협정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중국 총리가 방한한 건 9년 만의 일이에요. 두 사람 환하게 웃으면서 양국 협력의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는데 일단 고위급 외교 채널이 새롭게 가동하게 됐습니다. 한중 외교 안보 대화라는 걸 신설을 해서 다음 달 중순에 첫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한중 FTA 대상을 이 상품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2단계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13년째 중단된 한중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개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 진출의 문도 넓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서 문화, 관광, 법률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고요. 또 공급망 분야에서는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새롭게 출범을 하는데 산업부, 상무부 간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서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창구 역할을 맡도록 합니다. 그 밖에도 마약, 불법 도박 이런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방침인데요. 이 중국과는 2016년에 사드 사태가 있었죠. 네. 이때 관계가 급냉했다가 이번 정부에서도 비교적 그 한미일 관계에 좀 치중을 하면서 중국과는 상대적으로 요원했던 부분이 있는데 FTA 협상 결과 같은 건 아무래도 세부적인 논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는 양국이 전략적 소통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일단 당장 이렇게 좀 대화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자체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중국이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죠. 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상황,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의 역할을 해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설명을 한 게 지금 그 뭐 한반도 안보 문제라든가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 뭐 굉장히 산적해 있는 게 많지만 네. 이거를 뭐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나눠서 막 구체적인 대화를 한 건 아니고 지금 당면한 게 북핵 위협이라서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언급했다 이 정도로 설명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뭐 방한한다라거나 뭐 이런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냥 리창 총리에게 이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좀 안부를 전해달라 뭐 요 정도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교가에서는 이 3국의 정상회의가 앞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리창 총리에 국한될 게 아니라 여기서 좀 시주석으로 격상돼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요.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에 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이 일본 내각 관방은 27일 새벽에 북한이 이날부터 6월 4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면서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북한이 통보를 해왔다고 네.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은 항행 경보를 세계 해역에 내리면서 선박에 주의를 당부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3곳 해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 또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이렇게 총 3곳입니다.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 권역이고요. 그동안 그 북한에서 준비해온 정황이 포착돼 왔던 두 번째 군사정찰 위성 발사인 걸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그 러시아하고 밀착 관계를 과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북중러 공조를 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 가장 약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국이 이번에 또 한일 정상과 이렇게 만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는데 라인 사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두 국가가 그동안 뭐 교류를 많이 해왔다 이런 걸 높이 평가를 하면서 내년에 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있으니까 그를 앞두고 양국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자, 뭐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합심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오갔고요. 우리 측에서 먼저 라인야후 사태를 꺼내면서 회담 테이블에 네. 올린 것으로 전해져요. 아무래도 국내 여론이 너무 나빠졌기 네. 때문에 우리 쪽에서 이거를 먼저 거론을 하면서 좀 관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윤 대통령은 일본 측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라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설명을 했고요.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이 일본 총무성에 그 전에 있었던 행정지도라고 하는 건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외국 기업들 그런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불변이라는 원칙하에서 이해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행정지도는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논란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정치권에서는 당장 비판이 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사실상 그 일본 총무성에서 개입을 해서 행정지도가 그것도 2번이나 이어졌고 이거는 뭐 글로벌 기업 사례를 다 봐도 굉장히 이례적 처분이다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 여기서 논란의 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또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도 모자라 미래까지 일본에 상납할 작정인가 라면서 역사 왜곡, 독도 침탈, 후쿠시마 핵 오염수, 라인 강탈 문제까지 일본의 아나무인 폭주에 제대로 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일 관계와 별개 사안이다.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관전평이나 내린 수준이다. 또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마치 일본 입장을 나서서 대변을 해주고 일본의 새빨간 거짓말을 용인했다. 이렇게 맹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나서서 좀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 되는 사안인데 어떤 강력한 문제 제기, 뭐 조치 이런 대응이 없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일 여지를 줬다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네. 보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창설한 한일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2억 엔가량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를 두고도 해석이 참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줄여서는 한일 미래 기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해 한국 정부가 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에 대해서 이거를 양국이 민간에서 기금을 모으는 식으로 대안을 내놨었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양국에서 만든 기금입니다. 근데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계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원사들이 2억 엔의 기부금을 냈다고 해요. 근데 이 기금을 만들어서 민간에서 기금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말이 많았지만 이 기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한일 학생들 한테 뭐 미래 인재 교류용으로 쓴다거나 뭐 스타트업에 연계한 기업에 쓴다 이렇게 한정을 했지 뭐 이 부분은 그 일부 일본 회원사들이 혹시나 이게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사용이 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금을 한정을 한 건데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이번에 이 한국 그 네이버 간 갈등을 두고 한국 정부를 달래기 위해서 기부금을 납부했을 가능성을 또 일본 신문에서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근데 이게 뭐 피해자 지원이나 사과가 근본적으로는 없고 그리고 또 라인 야후 사태도 이렇게 번지면서 이런 식의 기금 기부가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시간이 뭐 많이 남진 않았는데요.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에 일부라도 좀 개혁안을 처리하자라는 네. 건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일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러면 여당 안을 받아들여서 1%포인트 조금 조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은 그 22대 국회로 넘기지 말고 일단 막판에 시작부터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뭐 깊숙하게 다 다룰 수는 없어도 모수 개혁부터 그러니까 보험료 등을 조정하는 것부터라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에는 일단 여야 합의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진표 의장은 이 보험료율 인상을 지체하며 미래 세대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또 강조를 하고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21대 임기 내에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논의의 진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여당이 주장은 소득대체율 44% 안을 이재명 대표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같이 얘기가 조금 좁혀진 건데 그럼에도 이제 여당은 단순히 1%포인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 논리도 일리가 있는 게 구조개혁을 먼저 선행하지 않으면 결국에 이거는 너무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하다간 실패로 끝날 수 있다.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다음 국회에서 대신에 최우선 과제로 우리가 좀 처리를 해보자. 이런 제안도 내놓고 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꾸리고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도 재구성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연금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을 내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 대통령실 입장은 그거예요. 3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뭐 대타협 이루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국민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을 하자. 그런 절차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1%포인트라도 양보를 한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여당안을 절충해서 받았는데 도리어 이제 와서 여당이 발을 빼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그냥 민주당이 제안한 개혁안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어떤 논리냐면 26년 동안 꿈쩍도 못했던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릴 수 있는 기회고 네.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거면 우선 나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도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한 거죠. 윤희숙 전 의원 비롯해서 김미애 의원도 이런 의견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작업 구간이 많이 늘었는데요. 우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촌에서 발산 4터널 부근 1차로에서 도로 관련 작업 이어지면서 설악에서 강촌 나들목까지 5km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동산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도로 작업으로 춘천 분기점 부근으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용인에서 양지 터널까지 6km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이천 진입로 1차로에서는 화물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강산 2터널에서 금사 1터널 부근 2차로 차단하고 터널 내 청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는 6km 정체입니다. 남해 일지선 함안 쪽 산인 분기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 중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또다시 국내 증시의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습니다. 공매도의 재개 시점과 범위를 놓고 정부 안에서 엇박자가 났기 때문인데요. 세계 주요국 가운데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밖에 없다는 지적과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책 혼선으로 투자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매도라고 하면 주식 관련 뉴스의 단골 손님으로 등장할 만큼 자주 언급되긴 하지만 네. 주식 투자 경험 많지 않은 저 같은 분들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앞서서 공매도의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가 1,500만 명 정도라고 해서 웬만한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이제 공매도, 공은 빌공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없는 걸 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좀 쉬운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이 만약에 오늘 한 주에 한 8만 원 정도 된다고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누군가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빌려옵니다. 빌려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빌려와서 그걸 지금 시장에 팔면 8만 원이니까 저는 8만 원을 이제 당장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빌려올 때 한 달 뒤에 갚을게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갚는데 한 달 뒤에 운 좋게 삼성전자 주식이 7만 원으로 떨어져 있으면 저는 7만 원만 내면 그 주식을 사서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저는 8만 원에 팔고 7만 원에 샀으니까 만 원을 번 거죠. 근데 원래 삼성전자 주식은 8만 원 하는 게 7만 원 되면 만 원을 잃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정반대로 미리 빌려서 미리 팔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걸 되갚았으니까 돈을 버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부동산이든 모든 자산은 살 때보다 가격이 올라야 돈을 버는 게 당연한 원칙인데 정반대입니다. 공매도는 살 때보다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버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신기한 투자 기법이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공매도는 부동산에는 없는 제도죠? 없습니다. 만약에 부동산에 공매도가 가능하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302호에 살고 있는데 옆집 301호는 남의 집이잖아요. 그럼 제가 남의 집 걸 미리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그걸 다시 갚아주는 구조인데 네. 부동산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게. 근데 다만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한 주든 아나운서님이 갖고 있는 한 주든 또 다른 누군가 갖고 있는 한 주든 다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대체가 가능한 동일성이 강한 주식이 자산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고 부동산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라고 해도 호마다 다 다른 집이지 않습니까?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있을 수가 없는 제도고 그래서 주식에만 있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관련 뉴스도 계속 나오고요. 논란도 되고 있고 전면 금지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늘 논란이 되냐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산 투자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야 돈을 버는 건데 공매도는 가격이 떨어져야 돈을 번다는 정반대의 특성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점점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점점 공매도에 돈을 많이 투자한다면 그 사람들은 주식이 오르지 않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네. 떨어지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면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이 오르길 바라는데 이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주식이 떨어지는 압력이 점점 생기니까 네. 일단 반갑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반갑지가 않은 것까지고 더 문제는 불법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빌려온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공매도를 하려면 한 주를 누군가한테 빌려오고 그걸 파는 건데 일부 공매도 했던 세력들, 기관들은 빌려오지도 않고 마치 빌려온 것처럼 속여서 판 다음에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뒤늦게 부랴부랴 사서 갚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공매도의 대원칙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누구든 당장 주식을 빌려와서 실물을 들고 그걸 팔아야 되는데 네. 첫 단추부터 남을 속이고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그걸로 또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돈을 더 많이 챙겨가 버리기까지 해버리니까 더 정말 문제 있는 세력 아니냐 이런 지탄을 많이 받았고 그게 실제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게 그런 불법 공매도 이제 그걸 무차입 공매도 그러니까 빌려오지 않고 팔았다는 건데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 증권사나 외국 투자자들이 대거 적발이 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거냐라는 여론이 비등해졌고 정부가 그 여론을 받아서 작년 11월 6일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그 전면 금지 기간을 일단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전면 금지한다라고 발표해서 지금도 이제 금지되고 있고요. 상반기라면 올해 6월 말이니까 현재 예고한 금지 기간은 대략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불법 공매도도 문제지만 뭐 합법 공매도라고 해도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문제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공매도를 하려면 첫 단추가 남의 주식을 빌려 와야 되는데 보통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잘 빌려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빌려 주거든요. 네. 근데 저처럼 혹은 아나운서님처럼 개인 투자자가 저 공매도 하려니까 주식 좀 빌려주세요 하면 잘 안 빌려줍니다. 안 빌려주고 빌려줘도 짧게 빌려주고 빌려줄 때 이자를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아니 똑같은 선수끼리 그 똑같은 축구화를 신겨야지 왜 누군 축구화를 신기고 누군 슬리퍼를 신기느냐. 이 불공정 경쟁이다. 개인에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특성까지 겹치면서 공매도가 점점점 더 비난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일단은 한시적으로 상반기까지는 전면 금지를 해놓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곧 6월이 다가오고 있고요. 상반기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공매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예. 논의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 차원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어떤 제도든 6월 말까지 이 제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7월 1일부터는 어떻게 되는데가 당연한 궁금증이고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발표가 진작 있었어야 되긴 해요. 왜 그래야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혀 예고 없는 자리에서 예고 없는 발언을 했어요. 미국의 미국 투자자들을 만나러 미국에 갔고 미국에서 한국 주식에 많이 투자해 주세요라는 일종의 세일즈 행사였는데 네.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공매도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까 개인적인 욕심이긴 하지만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6월 중, 그러니까 다음 달 중에는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하니까 이제 시장에서 갑자기 무슨 얘기야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이렇게 부랴부랴 관심이 커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혼선, 견해도 복잡하게 뒤섞이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발언이 5월 16일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 금감원장이 공매도의 재개 여부를 결정합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사실 우리가 금융위원회라는 정부 기관이 있고요. 네. 그 산하에 금융감독원이라는 일종의 공공기관 시장 감독기관이 있는데 공매도를 하느냐 마느냐는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정책 뼈대 중에 하나여서 그건 당연히 금융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일종의 금융위원회 장관이 결정하는 권한이 있고 실제로 작년에 11월에 금지할 때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6월에 재개해야 될 것 같아로 말을 해서 더 이제 관심이 됐고, 근데 다만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금감원장은 역대 금감원 원장 중에
뭐 소위 가장 실세다라고 해도 이제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힘이 센 인물이기 때문에 힘이 약한 인물이 했으면 사람 시장이 관심을 안 갖겠죠. 그러니까 힘이 센 인물이 그런 발언을 하니까 돌발 발언을 하니까 더 관심을 갖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정말 어떻게 되느냐 그 투자자들은 관심이 커질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근데 소위 실세라는 금감원장이 6월 중 공매도 재개를 필요하다고 말을 했고 대통령실도 이제 그래 6월 중에 필요한 것 같아라고 말을 했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실은 정반대로 그건 금감원장의 개인적인 희망에서 나온 발언일 뿐이다. 공매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제가 말씀드린 불법 공매도, 그러니까 빌려오지도 않고 파는 그 불법 공매도를 걸러낼 수 있는 일종의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다음에 제기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말을 해서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 혼선을 줬고요. 그러다가 이복현 원장이 지난주 KBS 경제 콘서트 뉴스에 나와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지만 난 여전히 일부라도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본다. 아니면 최소한 제기하지 않더라도 스케줄 정도는 알려줘야 된다라고 본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제 더 계속 약간 엇나가는 서로 약간 온도차가 있는 발언들이 나오니까 점점 6월에 재개되는 거야? 7월에도 재개되는 거야? 아니면 하반기에도 계속 금지하는 거야? 라는 궁금증만 현재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정말 6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뭐 전면 재개든 부분 재개든 아니면 계속 금지가 되든지 좀 정확한 결정을 내려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더 이상 발표를 미룰 수는 없는 시기가 왔고 설령 상반기 6월 말까지 금지된 시기가 다 돼서 7월 초에도 더 금지를 이어간다고 해도 그것도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6월쯤에는 발표를 해줘야 되는 거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올 초에 신년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까지 계속 금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법 공매도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그때 푼다라고 확실히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실도 그 6월 재개는 금감원장의 개인적 희망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6월 넘어서도 계속 금지가 유지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핵심은 언제 재개되냐 핵심은 대통령의 발언에 답이 있죠. 그 시스템이 완비되면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되면 재개되는 건데 그게 일종의 컴퓨터 시스템이거든요. 네. 당연히 시장에서는 빨리 구축하면 되잖아. 작년 11월부터 금지했으면 지금 벌써 6개월, 7개월째인데 도대체 왜 아직도 구축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의문들이 나오는 거죠. 네, 김준범 기자가 보시기에는 그럼 그런 시스템 개발되는 데는 얼마나 걸릴 것으로 지금 뭐 보십니까? 이제 그거를 네. 그 실무를 하는 곳은 한국거래소라고 해서 네. 증권거래소 실무를 하고 있는데 마침 어제 거래소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시스템 구축의 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예를 들어서 김준범이라는 사람이 어떤 증권사의 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공매도 주문을 내면 이게 불법 공매도인지 합법 공매도인지 알려면 제가 누군가한테 주식을 빌려받는지를 사전에 걸러내야 돼요. 그런데 그 수많은 투자자와 그 수많은 증권사와 더군다나 우리나라 투자는 우리나라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인들도 하잖아요. 그렇죠. 외국 증권사 그걸 다 확인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 구축이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1년 정도 예고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작년 11월에 금지하고 올 초부터 시스템 개발 준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1년이라고 잡으면 내년 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에도 계속 공매도는 금지될 것 같고 아무리 빨라도 내년 초에나 일부라도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6월 다음 달 중에 조만간 공매도 금지가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뭐 이런 취지의 메시지가 정부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끝으로 공매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짧게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스템 구축이 돼야만 재개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원칙인데 시스템 구축에는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일단 올해는 그게 시스템 구축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공매도 전면 금지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합리적 예상이긴 한데 어쨌든 예상이니까 네. 6월 중에 정부가 좀 빨리 발표를 해줘야
혼선이 덜할 것 같습니다. 네, 안개 속이군요.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김준범 KBS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라디오 심리극장 그리고 커피로 맛보는 역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양을 나타내는 2배, 3배, 4배 같은 표현이 있죠. 갑절 또는 곱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2배를 말할 때 갑절과 곱절 중에서 어느 것을 써야 할까요? 먼저 갑절은 어떤 수나 양을 2번 합한 만큼을 뜻하는데요. 2번 합한 수량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1, 2, 10, 100과 같은 숫자가 붙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갑절이란 표현도 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곱절이란 건 곱하기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어떤 수에 2를 곱할 수도 있고 5를 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곱절은 주로 고유어 숫자 뒤에 쓰여서 일정한 수나 양이 그 수만큼 거듭되는 것을 뜻해서 세곱절이란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 곱절이란 말에는 갑절처럼 어떤 수나 양을 2번 합한 만큼이란 뜻도 있어서 이 생산량이 작년보다 곱절이나 늘었다. 또는 갑절이나 늘었다. 이 두 문장 모두 가능합니다. 우리말 동사 가운데 곱삼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곱 앞에 어떠한 숫자도 붙지 않았으니까 곱삼다는 2번 삶은 걸 뜻합니다. 곱삶아 지은 꽁보리 밥이라고 말한다면 2번 삶아서 지은 꽁보리 밥이구나 라고 알아들으면 되겠죠. 참고로 이 말의 명사인 곱쌀미에는 2번 삶아 짓는 밥이라는 뜻도 있고요. 보리쌀로만 지은 밥, 그러니까 꽁보리밥이란 뜻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비가 그친 뒤 더위가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 20도 안팎에 머물러 선선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전주 23도, 춘천 22도,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대구와 강릉 26도, 포항은 27도로 경상도와 동해안 지역은 25도로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기온이 다시 올라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낮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지금부터 한일중 정상회 기자회견을 1텔레비전 수중계로 함께하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영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삼국 정상회의 이후 국제사회는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그리고 상호 연관된 과제들과 대치해 왔습니다. 또 저출생 고령화 같은 삼국 공통의 커다란 과제도 존재합니다. 이런 가운데 4년 반 만에 개최된 오늘 정상회의에서 우리 새 정상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막중한 책임을 공유하는 우리 삼국이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우선 분야를 대상으로 여러 시책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첫째는 일한중 삼국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키우기 위한 인적 교류의 중요성입니다. 대학 간 교류와 관광을 통해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또 내년부터 2년 동안을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자는데 새 정상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둘째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 대책과 같은 삼국 공통의 사회 경제적 과제와 그리고 글로벌 과제의 해결에 힘쓰고 우리 삼국이 솔선하여 선진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셋째는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일중한 삼국과 아세안과의 협력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신속 금융 프로그램 창설 등 아세안과의 협력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음을 새 정상은 환영했습니다. 지역 및 국제 정세에 관해서는 먼저 제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하여 만약에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우리 삼국의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서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양 정상께서 이해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관하여 저는 세계 어디서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후 일본의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의 유지와 그리고 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무역과 투자 양면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삼국이 RCEP 협정 플러스를 지향하고 또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하여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정상회의는 일중한 삼국 프로세스의 재활성화를 확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개최될 차기 정상회의를 향하여 삼국 간 협력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과제에 대응하는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창 총리께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또한 한국 정부는 우리에 환대해 주셔서 또한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써주신 노력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중한일 협력체제 출범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5년 이래 3국은 발전 촉진, 동아시아 협력 강화, 지역 및 세계 평화 번영 수호하자는 협력 취지를 견지하면서 전반적으로 각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방금 윤석열 대통령님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님과 함께 중한일 3국 협력을 회고하고 우리의 공동 관심사인 지역 및 국제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여 중한일 협력은 새로운 책임 또한 새로운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주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면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장기적인 공동이익에 주목하고 설린 우호를 보여줘야 합니다. 중한일 3국은 전략적 소통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진정으로 공동 발전 추진과 국민 복지 향상에 입각하여 다음 단계 3국 협력 계획을 설계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3국은 올바른 궤도에서 발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더 높은 수준의 협력 상생에 주목해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9차 중한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권범위의 협력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영내 산업망,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여 중한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합니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심화하고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등 첨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는 인문 교류를 심화하고 우리는 2025년에서 2026년에 중한일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서 이를 계기로 인원의 왕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셋째, 장기적인 평화 안정 실현하는 데 주목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합니다. 중한일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주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 안전을 함께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 안녕을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은 시종 일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추진하는 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에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3자는 이번 회의 종료 후 일본은 이어서 의장국을 맡은 데 의견을 합의하였습니다. 중국 측은 차기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개최되도록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직책을 이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3국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 계기로 한국, 일본 양측과 함께 상호 신뢰를 계속 심화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서로 마주보고 향하여 협력을 나감으로써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일중 정상회의 기자회견을 1텔레비전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9분입니다.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에서요. 그것도 대낮에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네, 주말 사이 벌어진 일인데요. 어제로 시간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강원도 횡성의 한 식자재 마트, 오후 1시 반쯤 한 남성이 마트로 들어섭니다. 물건을 고르고 이내 계산대에 있던 50대 여직원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놀란 손님들은 혼비백산 여기저기 흩어지고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고 하는데요. 난동 이후 이 남성이 현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다른 마트 직원이 밖에서 문을 잠가 막았고 결국 건물 구석에 주저앉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사해보니 마트에 가끔 들르긴 하지만 피해 직원과는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고요. 머리와 목을 다친 직원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해서 50명을 죽이겠다 이런 예고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글을 올렸던 30대 남성이 어제 구속이 됐죠. 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같은 날 저녁 고양시 자택에 있던 이 남성을 체포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전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는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데요.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실제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 또 왜 게시글을 올렸는지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생각만 해도 공포스러운 상황인데요. 신림역 칼부림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이 사망하고 또 다른 남성 3명이 중상을 입는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었죠. 벌써 10달 전 일인데 이후 이른바 카피캣 크라임, 모방 범죄라고도 하죠. 성남 서현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때부터 온라인에서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살인 예고글들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1,500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는 심지어 초등학생이 아이돌 가수 콘서트에서 칼부림을 예고하기도 했고요. 실제 경찰이 출동한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에 떨어야 했고 또 그 불안은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인데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 집행유예를 풀려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도소 후기라는 걸 작성하면서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작성자는 장난이었다고 할지라도 글을 읽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전문가들은 온라인 살인 예고글들을 게시하는 것을 중범죄로 처벌해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군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사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 훈련병이 수류탄 사고로 숨진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왜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 계속 들리는지 참 속상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 일과 시간이 끝나갈 무렵인 오후 5시 20분쯤 한 훈련병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육군사단 신병교육대에 배치된 이 훈련병, 당시 동기생 5명과 함께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민간병원으로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고 이후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결국 이틀 만인 그제 오후 숨을 거뒀습니다. 육군은 사망 후 하루가 지나고 사고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유가족이 언론에 알리는 걸 원하지 않아 곧장 공지하지 못했고 그 사이 SNS에 사실과 다른 의혹이 제기돼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런 뭐 단체 얼차려가 금지된 게 아니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과거 얼차려로 불린 군기 훈련은요,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체력 단련 등으로 시킬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다만 하루 2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육군은 경찰과 함께 숨진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게 된 경위와 훈련 강도, 또 사고 발생 후 초동 대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훈련병 6명에게 얼차려를 주는 과정에서 한 명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요. 또 사망 시점을 언급하면서 어젯밤 언론 이전까지 사건에 대해 쉬쉬하고 있던 이유도 함께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수류탄 사고부터 불과 닷새 사이 훈련병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됐는데요.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필품부터 먹거리까지 정말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네, 제가 주말 동안 장을 보러 갔다 왔는데요. 아내가 일주일치로 딱 10만 원에 맞춰서 사라는 거예요. 충분하겠지 하고 다녀왔는데 웬걸 택도 없었습니다. 생각 없이 담다 보면 이 생각했던 금액을 훌쩍 넘겨서 계산기를 켜놓고 적어가면서 장을 봤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달 또 줄줄이 가격 인상을 예고하는 곳들이 있어 소비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필수 식재료죠. 간장인데요. 국내 간장 시장 1위 샘표식품은 다음 달 중순부터 간장 30종의 가격을 평균 9% 올리기로 했고요. 조미김도 크게 올라 20봉지 등 제품이 9,480원에서 1,980원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이미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이달 초 김 가격을 10% 넘게 올렸고 광천김, 대청김 등도 이달부터 주요 제품 가격을 30%가량 올렸는데 참 김값이 금값이 됐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도 가격 인상을 예고했는데 롯데웰푸드는 다음 달부터 초콜릿 제품 17종류의 가격을 평균 12%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식품이 끝이 아니라요. 생필품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면도기와 건전지가 대표적인데 일부 제품은 10% 수준으로 오르고요. 네. 이미 지난달 납품가가 상승한 생리대와 섬유유연제, 볼펜 등 가격을 올린 바 있는데 정말 안 오르는 건 제 월급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속상한데요. 이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산업부는 지난달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관계자를 만나 가급적 가격 인상 시기를 늦춰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정부 눈치를 보던 업체들은 지난달 총선이 끝나자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선 모양새고요. 또 이미 한 달 정도 가격 인상을 보류해 왔다면서 더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외식 물가까지 덩달아 오를 것이라 우려도 나오는데요. 올리브유 가격은 이미 크게 올랐고 다음 달부터 주요 식재료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밥상 물가 우려는 물론이고 식품업체들도 가격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장보기는 더더욱 무서워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이죠.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강영욱 씨가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이른바 해명 영상을 직접 올렸습니다. 그런데 해명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진실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주일 만에 침묵을 깨고 해명에 나섰는데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씩 자신의 입장을 내놨는데 이 해명 영상 인터넷에 올라온 지 사흘도 채 안 돼 조회수 500만 회를 기록하면서 뜨거운 여론을 반영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모욕과 폭언을 하고 CCTV와 메신저 내용을 감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 먼저 CCTV를 설치한 건 맞지만 감시 용도가 아니라 강아지와 외부 물품 등이 있고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 꼭 있어야 한다 설명했고요.
또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들여다본 것에 대해서는 강영욱 씨의 아내인 수잔 엘더 씨가 한남 등 남혐 단어를 쓰고 이제 막 태어난 6, 7개월짜리 아들에 대한 조롱과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비아냥 때문에 눈이 뒤집혔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손을 놓을 수 없어 6개월치 대화를 밤새워서 봤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배변 봉투에 스팸을 넣어 명절 선물로 줬다는 주장도 발주 실수로 묶음 상품이 와서 직원들이 알아서 나눠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밖에 목줄을 던지거나 폭언 등으로 직원들 인격을 모독한 바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입장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빗발치던 전과 달리 강 씨를 옹호하는 댓글들이 많이 공감을 받는 등 여론 양상은 조금 달라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후에도 갑질, 인격 모독 논란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 씨는 평소 벌레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고 보호자에게도 화를 냈을지언정 욕은 안 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폭언을 들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재반박이 나오면서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강 씨가 억측과 비방이 이어질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추가 진실 공방이 계속되면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헬스장 이야기인데요. 헬스장에서 어르신들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원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100세 시대도 모자른 요즘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실버존을 내세우고 있는 헬스장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성남시 분당에 있는 한 호텔 헬스장, 흰머리가 무성한 한 노인이 접수대에서 회원권을 문의하자 안내 직원이 나이를 묻더니 75세 이상은 발급이 안 된다고 응대를 했다고 합니다. 몇 번의 실랑이 끝에도 단호한 대응에 노인은 굳은 표정으로 발길을 올렸고요. 또 수원 영통구에 있는 한 프리미엄 헬스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문의하니 안내 직원은 연세가 많으면 이용이 조금 어렵다라고 답했는데요. 별도 나이 제한을 알리는 안내문조차 없이 노인 이용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헬스장 관계자는 고령의 노인의 경우 먼저 안전이 우려되기도 하고 기구를 잘 사용할 줄 모르거나 사용한 자리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이렇게 일부 호텔 내 헬스장 또 프리미엄을 앞세운 일부 영업장에서 암암리에 노인 이용을 거절하는 상황인데 개인 사업장이기도 하고 제재 근거가 없는 탓에 지자체도 마땅한 수단이 없어 노인들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네. 노키즈존도 과거에는 없었던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65세 이상이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노실버존이 만들어지면 노인 혐오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합리적 이유 없이 노인의 이용을 금지하는 건 노인 혐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만 노인 복지 시설에도 헬스장을 확대해 노인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곳도 여러 곳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짚었습니다. 이렇게 기사 내용을 보니까 참 씁쓸한 마음이 드는데요. 네. 배우 박중훈 씨 어머님이 해주셨단 말이 떠오릅니다. 어린아이 너무 나무라지 마라. 네가 걸어온 길이다. 노인 너무 무시하지 마라. 네가 갈 길이다. 이 짧은 한마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떠나서 중국으로 간 푸바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은 만큼 잘 지내주길 바랐는데요. 푸바오가 중국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의혹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중국으로 떠난 푸바오의 최근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비공식 접객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유언비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3월 중국으로 떠나기 전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일반에 공개된 푸바오의 모습, 생기 가득하고 건강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때 모습과 사뭇 다른 사진이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사진들을 보면 군데군데 털이 빠져 있거나 목 부위에 전혀 없는 눌린 자국이 보이는데요. 이를 두고 현지 누리꾼들은 목줄을 채운 것 아니냐 등 푸바오가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푸바오로 추정되는 판다를 외부인이 맨손으로 만지거나 몰래 촬영하는 듯한 영상도 게시되면서 아직 적응 기간인 푸바오를 비공개 접객에 이용한 것 아니냐 같은 의혹도 더해졌다고 하는데요. 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중국 판다 보호센터는 푸바오를 둘러싼 의혹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 그런데 연구센터는 조사 결과 직원이 아닌 사람이 푸바오와 접촉하거나 먹이를 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가까운 시기에 푸바오를 개방구역으로 옮겨 점차 적응하게 한 뒤 대중을 만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럼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용인 푸시라고 불릴 만큼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잖아요.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의 고향인 한국을 떠나 행여 탈이라도 날까 걱정하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부디 루머에 그쳤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같은 마음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열렸던 가수 임영웅 씨 콘서트에서 훈훈한 장면이 목격이 됐다고요? 네, 주말 사이 있었던 임영웅 씨 콘서트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 진행 요원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업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서 직접 자리까지 안내해준 모습이 그대로 담겼는데, 한 손으로 어르신을 지탱한 채 또 다른 손으로 계단 난간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이 남성을 향해 주변에 있던 관객들 손뼉을 치면서 환호를 보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코끝이 찡해진다, 눈물이 난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고요. 또 한 누리꾼은 아무리 주최 측에서 교육한 거라고 해도 실천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진행 요원의 진심이 느껴진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날만큼은 가수 임영웅 씨보다 더 환하게 빛났는데, 콘서트 마지막 날 미담을 접한 임영웅 씨가 공연 도중 남성을 언급하면서 화면의 모습을 비춰줬고요. 네. 쑥스러운 듯 연신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관객들의 함성에 손을 흔들며 화답하는 훈훈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요, 기획사들은 임영웅 공연을 보고 배워야 한다 같은 글들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눈이 어두우신 어른들을 위해 초대형 스크린을 아낌없이 설치하고, 공연장 주변에는 티켓 색상별로 유도선을 깔아도 바닥만 보고도 좌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또 더운 날씨를 피할 수 있도록 에어컨이 나오는 쿨링존을 마련하는 등 곳곳에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데, 함께하는 요원들도 진심 담긴 정말 따뜻한 임영웅 콘서트에 걸맞는 히어로다운 모습을 보여줬네요. 네, 임영웅 씨 콘서트에서 있었던 훈훈한 장면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시고요.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하프타임 뉴스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포츠 소식 살펴볼까 하는데요. 저도 프로야구의 팬이기도 하고 한화 이글스의 팬이기도 한데, 최원호 감독이 전격 사퇴를 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됐네요. 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최원호 감독 부임 1년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한화구단은요, 오늘 오전 7시 15분 공식 입장을 통해서 최 감독과 박찬혁 대표이사가 자진 사퇴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구단에 따르면 최 감독은 지난 23일 경기 후 사퇴 의사를 밝혔고, 26일 구단이 수락해 자진 사퇴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감독이 사퇴를 밝힌 23일 한화는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4대8로 패배하면서 최하위인 10위로 추락한 바 있죠. 야구계에서는 사실상 경질과 다른 것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올 시즌 출발을 앞두고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했던 류현진 선수의 합류와 FA 안치홍 선수 영입, 또 여기에 문동주, 노시안 선수 등 신입급 선수들의 성장이 맞물려 호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는데, 안타깝게도 감독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하나는 시즌 초반 7연승을 달리면서 10년 만에 단독 선두에 오르는 등 기세를 타기도 했지만 4월 이후 급격한 부진을 겪으면서 최하위권으로 쳐져 최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가 됐는데요. 계약 기간 마지막 시즌에 물러난 카를로스 수바루 감독의 뒤를 이어 작년 5월 부임한 최 감독은 1년 만에 중도 하차하게 돼 이른바 한화 감독 잔혹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외국인 투수죠. 제이미 바리아의 한화 합류설이 제기되면서 한화 팬들은 수뇌부 교체와 함께 팀 분위기 일신을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6시즌 동안 22승, 평균 자책점 4.38을 기록한 바리아는 최근 KB 구단과의 계약설이 나왔는데 대상 구단이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리아는 올 시즌 부진했던 팬의 대치용병으로 영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팬들의 기대처럼 팀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네요. 네, 한화 이글스의 소식까지 스포츠 이야기 나눠봤고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임선우 캐스터가 만약에 직장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 4일 근무를 실시한다.
찬성하시겠습니까? 거의 주말 없이 일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찬성을 하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 4일 근무를 한다면은 저는 아이가 둘이기 때문에 그럼 육아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기간이 늘어나서 정말 너무 행복해질 것 같기 때문에 행복한 거 맞으시죠? 네. 그런데 직장인을 상대로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상당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네요. 네. 직장인 10명 중 무려 9명이 주 4일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 4일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경우 60% 이상은 임금이 줄더라도 주 4일제 근무를 택하겠다고 답했는데요.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조금이라도 쉴 수 있다면 월급이 대수겠습니까? 네, 사담이었고요. 네, 27일 커리어 플랫폼인 사람인이 전국 직장인 3,576명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무려 86.7%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직급별로 보면요. 대리급이 90%가 넘었고요. 과장급이 88.7%, 사원급이 88%, 부장급 82%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났고요. 임원급에선 65.3%로 다른 직급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습니다. 네. 주 4일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휴식권이 보장되고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이죠. 정착될 수 있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요. 뒤이어서 재충전으로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64.8%,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약 40% 정도, 그리고 휴일이 늘어 내수 진작과 경제 성장이 기대돼서라는 그렇죠. 답변도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자녀 돌봄 등이 용이해져서가 28.5% 네. 답변이 나왔고요. 또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18.7%를 기록했습니다. 네. 주 4일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직장인 중 60% 이상은 임금이 줄어도 주 4일 근무제를 할 것이다 라고 답했는데요. 감내할 수 있는 임금 감소폭은 평균 7.7%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요. 대리 응시를 한 쌍둥이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 1부는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쌍둥이 형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쌍둥이 형제 중 형인 A씨는 2022년 9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동생 B씨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 응시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네. 조사 결과 B씨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는데 1차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외모가 유사한 형에게 응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기관 1차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자 B씨는 형이 대리 응시한 사실을 숨기고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시험을 직접 치러 합격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B씨는 하는 시험에 최종 합격하자 금감원 2차 면접시험은 포기했다고 합니다. 한해는 지난해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B씨의 대리시험 응시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해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쌍둥이 형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시 채용 비리 사범 등 사회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선우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노래 하나 듣고요. 라디오 심리극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임영웅이 부릅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드라마 혹은 영화 속 인물들의 심리를 탐구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심리극장 사회 심리학자인 신고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작품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원더라는 영화를 준비해봤습니다. 원더는 아름다운 아이라는 소설이 원작인 2017년 개봉한 미국의 영화인데요. 미국의 영화상 세턴 어워즈에서 최우수 독립영화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죠.
태어날 때부터 안면 기형 장애를 가진 어거스트, 애칭 어기가 외모에 대한 편견에 맞서 세상으로 용기 있게 나가도록 도와주는 가족들의 사랑, 그리고 어기의 용기를 다룬 드라마 장르의 영화입니다. 짧은 설명만으로도 조금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를 좀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과 다른 외모로 태어난 어기는 27번의 성형수술을 받고도 여전히 평범한 얼굴을 가지지 못한 10살짜리 꼬마아이인데요. 9살 때까지는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며 사람들과 교류를 줄인 채 최대한 혼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기가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부모님은 어기를 학교에 보내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걱정했던 것처럼 학교 친구들은 어기의 남다른 외모에 거부감을 가지고 또 수군거리거나 괴롭히기도 하는데요. 다행히 어기에게는 잭 윌이라는 친구가 생기고 둘은 꽤 친해집니다. 잭 윌은 어기의 외모를 신경 쓰지 않았나 봐요. 물론 처음부터는 아니었고요. 잭은 어기를 챙겨주면 장학금을 주겠다는 선생님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어기를 데리고 다녔는데요. 처음에는 독특해 보였던 외모가 보면 볼수록 익숙해지고 크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약간 귀엽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하는데요. 어떤 대상과 반복해서 접촉하게 되면 대상에게 친밀함이 생기고 그 친밀함이 호감이 되는 현상이죠. 우리가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하기 위해서는 자주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친구의 우정은 아름답게 계속 이어가나요?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두 사람의 관계에 큰 문제가 찾아오는데요. 발단은 할로윈데이였어요. 할로윈데이는 어기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었는데 왜냐하면 가면을 쓰고 나가는 것이 허용되는 유일한 날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캐릭터 분장을 하고 학교에 간 어기가 우연히 잭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는데요. 친구들이 잭에게 왜 어기하고 같이 노냐 이렇게 물으니까 네. 자기도 억지로 노는 거다. 거기다가 그렇게 생기면 정말 살기 싫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기가 바로 뒤에 있었는데 아이고. 잭은 가면을 쓰고 있는 어기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사실 진심은 아니었고 또 어기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할까봐 어린 마음에서 나왔던 그런 실수였는데요. 어기는 가장 좋아했던 할로윈 데이에 처음 사귄 친구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 문을 꽉 닫게 됩니다. 네. 정말 큰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도 현실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오해하는 마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어기와 잭뿐만 아니라 다양한 등장인물 간의 오해가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올리비아에 대한 오해입니다. 올리비아, 애칭 비아라고 불리는 어기의 누나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동생 어기를 정말 아끼고 정말 잘 챙깁니다. 아이답지 않은 성숙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이 부모님은 비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고 자연히 어기를 더 많이 챙기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어기가 아닌 비아를 향한 오해였어요. 우리는 성숙한 아이는 상처받지 않는다고 오해를 합니다. 아이는 사실 아이다워야 하는데 아이답지 않게 굴 때 그것이 아이에게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올리비아 역시 부모의 사랑이 필요했던 아이였을 뿐인데요.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면서도 더 힘들 부모님을 마음을 씌워서 내색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던 비아가 연극반에 들어가는데 공연 당일날 가족들에게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비아의 행동을 가족들, 특히 어기는 또 오해를 하게 되는 건데요. 누나가 자신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길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비아는 자신이 원하는 역할을 맡은 게 아니라 대역이었고요. 그날 무대에 설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무대에 서지 못해 가족들이 실망할까 봐 오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배려를 하는 마음이었는데 오해를 산 거네요. 맞습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과 연관시키려는 심리적 경향성을 개인화라고 부르는데요. 어기는 자신의 얼굴이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갇혀서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개인화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나랑 관련이 없는데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메신저에 답이 없을 때 나를 무시했다,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하지만 친구가 운전 중에 뭐 메시지를 잠깐 봤다가 깜빡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오해하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이런 오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평소에 상대방의 의도를 지레짐작하고 자주 상처받거나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주변 사람들의 오해를 사게 된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시죠. 신고은 작가님이 행복한 관계를 위한 다정한 조언 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신고은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계속 나눠볼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왜 자꾸 상대방을 상황을 간과하고 왜 오해를 하게 되는 걸까요? 이렇지 않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심리학에서는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선 무용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관객들은 무용수에게 비춰진 스포트라이트를 보면서 오직 무용수만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무용수가 실수하면 그게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소홀히 했다. 이런 식으로 무용수를 탓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용수의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춤을 추는 장면에서 다리를 삐끗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무대에 물이 쏟아져 있었고 그걸 밟았던 거죠. 그 무용수는 자신의 실수는 보이지 않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만 보이기 때문에 무대에 쏟아진 물과 또 이걸 치우지 않은 관계자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게 되는 건데요.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라는 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위자는 상황을 탓하고 관찰자는 그 사람 자체를 탓하는 걸 말합니다. 주의를 두는 초점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관찰자는 늘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행위자는 늘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내로남불,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말들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그 표현도 떠오르는데 비슷한 심리일까요? 네,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적절한 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람 자체를 보니까 불륜으로 보이는데 내가 부적절한 사랑에 빠졌을 때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화 같은 상황이 떠오르면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륜을 정당화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행위자 관찰자 편향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오해했다고 억울해하는 것도 버려야 하는 태도 중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든 선택과 행동을 한 건 나이기 때문에 결과에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죠. 이 관찰자가 행위자의 상황을 간과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행위자도 자신의 행동에 잘못된 모습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용기를 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해는 오해를 하는 사람, 또 오해를 만드는 사람, 두 사람이 함께 노력을 해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정말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인데요. 영화 속 또 다른 인물 미란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란다는 비아와 어린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친구였는데요. 비아뿐만 아니라 비아의 동생 어기 그리고 부모님과도 긴밀한 관계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미란다가 비아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비아는 큰 상처를 받는데 이때 미란다의 행동이 굉장히 이상해요. 미란다가 새로 생긴 친구들에게 자신의 동생이 안면 기형장애가 있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란다가 아니라 그건 비아의 동생 어기의 이야기잖아요. 네. 굳이 자랑할 만한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요. 과연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이게 참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원래 미란다는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미란다 혼자 남게 되죠. 어릴 때부터 미란다는 비아네 집에 들락이면서 가족처럼 지냈는데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진짜 내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질투처럼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다가 이 비아의 가족이 화목한 건 장애를 가진 동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엉뚱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비아의 살아온 환경이 자기가 살아온 환경인 양 거짓말하면서 동정도 얻고 또 인기를 얻으려 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지내는 자신의 모습에 죄책감도 들고 거짓말이 걸릴 것 같은 두려움에 비아와 거리를 두었던 거였어요.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아픔일 수 있는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할 때 나의 입장 그리고 나의 기준으로 바라봐요. 나에게 행복한 조건은 저 사람에게도 행복하겠지. 또 나에게 불행한 조건은 저 사람에게도 당연히 불행하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저마다의 결핍을 가지고 있고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고 있죠. 그래서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하지 않고 반대로 나에게는 짐 같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뭐 저마다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오해가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하겠다라는 생각이 신고은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 풀면 되잖아요. 네. 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고 솔직하게 답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영화의 처음 등장인물 어기와 잭의 이야기를 꺼내보면요. 잭이 할로윈데이에 친구들 앞에서 말실수를 해서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두 친구가 자주 했던 게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잭이 접속해서 채팅창으로 사과를 합니다. 그 사과를 받고 마음이 조금 풀린 어기가 그때 했던 말 진심이냐며 한번 튕겨봐요. 그때 다시 잭은 너가 아니라 너를 험담했던 그 친구 걔가 더 이상하게 생겼다. 이렇게 장난을 던지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어기는 피식 웃고 둘은 다시 좋은 친구가 되죠. 우리는 어린 시절에는 사과를 참 잘했습니다. 잘못했으면 미안해 하고 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하면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요. 또 사과를 받아줬었죠. 그래서 티격태격 오늘만 볼 것처럼 싸우다가도 언제 그랬는 듯이 화해를 했었는데요. 이건 상대의 사과를 순수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사과해도 될까? 또 내 말 믿어줄까? 사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자존심 상할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하느라 오해 풀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요. 또 사과를 받는 사람도 저게 진심일까? 또 배신하는 거 아니야? 무슨 꿍꿍이로 저러는 거지? 이렇게 의도를 파악하려다가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망쳐버리죠. 마음은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건데 보이는 표현은 의심하고 보이지 않는 속마음은 읽으려고 하니까 오해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버리기 위해서 궁금하면 상대의 의도를 상상하지 말고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일으켰으면 바로 사과해야 하고요. 또 사과하면 그렇구나 받아주고요.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오해도 많이 걷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울림이 있는 마지막 이야기들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오해하는 심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자꾸 왜곡하거나 나를 오해한 친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있다면요.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신고은 작가의 심리학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의 화원 아이유가 부릅니다.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 함께 들어봤습니다. 라디오 심리극장 앞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4589님.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사실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 방법을 바꾸면 해결이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요즘 이제 MBTI가 또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고형, 감정형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또 포커스를 많이 맞추게 되는데 아무래도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냉정하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연 주신 청취자분께서는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사실만 전달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냉정해 보일 수도 있다. 라는 거겠죠. 사실 그 MBTI의 검사의 이론이 기본이 되었던 이론의 그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요. 이 사람은 사고형이야, 이 사람은 감정형이야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중간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실 중심적인 사람이면 조금 더 감정을 키워야 되고 너무 감정에 휩쓸려 있으면 조금 더 사고에 가까워져서 중앙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감정을 보여주지 않을 때는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이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짜증이 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화가 나. 이렇게 감정도 하나의 정보처럼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사고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효과적인 방법인데 나의 정서도 하나의 정보다. 이렇게 한번 전달을 해주시는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만나보면 콩으로 이남홍님께서 저는 아내가 하는 말에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데 아내는 그런 행동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내의 말에 어떤 반박도 한 적이 없는데 너무 억울해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모습은요. 내가 알고 남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뭐 성별, 네. 이름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아는데 상대는 모르는 모습이 있죠. 의도 같은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상대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말투, 자세, 태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표정이 조금 쌀쌀맞거나 아니면 말투가 차갑거나 그거는 내가 보이지가 않아서 알아채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런 모습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애청자분들께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방송 첫날부터 함께한 신고은 작가님이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한 기회가 돼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를 심리학으로 해석하면서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본업으로 돌아가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심리학을 전하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무엇보다 행복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세요. 전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